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반등 출발했지만 종목별로 변동성 확대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표 부재로 모멘텀이 제한된 가운데 국채 입찰 결과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3회 법칙을 창안한 클라우디아 3은 연준이 긴급 인하를 할 요인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9월 빅컷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에 더들리 전 총재는 연준이 신속히 움직여야 하고 또 중립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기고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빅스 지수는 장중에 21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27선에서 재차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여러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SMCI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SMCI가 20%대 급락하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국채 입찰 결과가 부진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비오제의 우치다 부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엔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이 회복되었습니다. 유가는 2.7%대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MCI 실적이 AI 분야의 수익성 우려를 재차 자극하고 노보 노디스크 실적의 부진 등 반도체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하긴 했지만 개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또 엔화 흐름에 연동되면서 장 후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국내는 옵션 만기일로 수급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의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급락 이후의 투자 전략 자료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3회 법칙이라는 영역에 진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그 3회 법칙이라는 그런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그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고 그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 지난주에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엔화 강세가 동시에 진행이 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엔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이 된 그 3회 법칙의 영역에 진입했던 그런 과거 사례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림 1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3회 법칙 영역 진입 직전 또는 직후 또는 이제 1, 2년 뒤에 S&P 500이 큰 폭의 조정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공통점이 없지만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S&P 500이 10% 정도 조정이 진행되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13% 정도 조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3회 법칙 영역에 진입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림을 봐주시면 제 왼쪽 사례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사례는 주가가 10에서 한 20%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진행된 그런 사례를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월요일에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과거에 이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직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업일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5영업일 또는 6영업일 뒤에 이제 정점이 나오고 일부 소폭 되돌림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급락 이후의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 주요국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과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가속화함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준이 완화적인 입장을 더 강화한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BOJ가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런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일본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은 가계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가계자산 증대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BOJ가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계속되면서 증시가 폭락할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한 가계 자금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오전에 BOJ 부총재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시장 불안 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정부와 정치인들의 이 관련된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인구수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 유권자 대비로 본다면은 거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세력이 된 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반기 때 세법이나 상법 개정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퀀트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급락 이후 대응 자료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이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보였던 사례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중첩되는 기간들을 제외하면은 샘플이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들 이후에 어떤 요소를 갖고 종목을 고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선택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았고요. 그 요소라고 하면은 주가 모멘텀 또 낙폭과대, 저변동, 저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 성장 퀄리티, 실적 모멘텀 이런 계량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급락 이후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수익률 최상위를 기록한 요소는 낙폭과대였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것들일수록 가장 세게 오른다라는 거였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낙폭과대를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좀 안정된 성과를 보였던 게 또 성장이라서 낙폭과대 플러스 성장 조합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주목해볼 그럴 업종과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낙폭과대 업종들을 한번 추려보면은 조선기계,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상사, 화학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코스피보다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조선과 반도체 등이 있고 또 낙폭과대 업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성장 요소만 감안해 본다면 바이오 역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종목을 추렸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 이제 자료에 첨부를 해드렸고요. 또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랑은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서 업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참고로만 분석해봤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과거에 이런 급락 이후에 코스피가 반등할 때 어떤 업종이 코스피를 많이 이겼는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등세가 강해질수록 시장을 크게 이겼던 업종은 소프트웨어나 증권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나 자동차,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도 반등이 나올 때는 많이 이겼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일본 증시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중국 담당 강효주입니다.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본과 엔달러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6일이죠. 오늘 날짜로는 그저께 일본의 세 개의 금융기관이 긴급 회의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3자회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지금 회의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이랑 소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세 가지 금융기관이 동의를 했다. 다만 경기가 회복이 저해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단연 엔화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재무성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앞서서 하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BOJ의 부총재 발언도 여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금융 시장은 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미일 금리차가 다시 축소되고 엔캐리 자금 회수되고 다시 엔고 로직으로 전환되면 사실상 일본의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 증시가 뭐 실적 전망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완전히 훼손되는 엔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를 추정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달러당 144.8엔, 2차적으로는 139.9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BOJ는 탄칸이라는 기업 조사를 통해서 엔달러 전망치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기업들이 전망하는 엔달러 평균 환율이 144.8엔입니다. 이 말은 하반기에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 가이던스에 적용하는 엔달러 환율을 이 144.8엔에 맞춰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엔달러를 완전히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144.8엔 정도가 깨지게 되면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1차 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자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입장 표명을 했던 것도 이 해당 환율이 깨진 후에 진행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여기를 이 사안을 유지하려는 BOJ의 노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허들을 139.9엔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는 연간으로 연초에 발표했던 실적 가이던스들이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되면 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서 환율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40엔 정도가 깨지게 되면 증시 펀더멘털 훼손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달러 환율이 140엔을 깨고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주의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리뷰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셀트리온 2분기 실적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4% 상향합니다. 8월 7일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37.1%입니다. 2분기 리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8,750억 원으로 YOY 67%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725억 원으로 마이너스 60.4%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8% 상회 그리고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바이오 제품의 기존 후속 제품의 성장과 유럽 내 직반 효과 극대화 그리고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내 인플렉트라 판매 호조 및 후속 제품의 증가입니다. 하반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의 주요 실적 드라이버로 보여지고 있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22억 원으로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출시 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75%의 커버리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보통 등재되고 환급까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진펜트라를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진펜트라의 매출 기여도도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원가율에 대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램시마 IB DS 물량의 일부를 원가율이 높은 론자 위탁 생산을 통해 진행했지만 하반기에서는 이제 전량 자체 생산을 하게 되고 3공장이 11월 달쯤에 이제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램시마, 허주마와 같은 제품의 2차 수율 개선이 예정되어 있고 1차 수율 개선 진행 당시에는 원가가 20% 정도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영업이익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500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0% 초반의 대출 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유지됨에 따라서 큰 변화 요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성장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성장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라는 점이 이제 대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낮아진 예대율로 인한 마진 하락을 MMF 등 유가증권 이익으로 일부 상쇄하면서 2분기 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제 1분기에 낮아진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낮아진 성장 기대감이 이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1,20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9.1%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수준인데요.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충당금 부담이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은 2.9% 성장을 했고, 님은 2.17%로 전분기 대비 1bp 하락했습니다. 조달 비용 하락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크게 진행이 되면서 그 영향을 상쇄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이자익은 2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하였는데요. 플랫폼 수수료 수익이 이제 소폭 증가한 영향이 있지만 주로 MMF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분기 크레딧 코스트 레이시오는 52.3bp로 전분기 대비 5.5bp 개선되었습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대출 비중 확대 영향이 반영되면서 크레딧 코스트 레이시오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실적 발표 있겠습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항공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업황 관련된 정보와 이제 비용 관련된 정보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서로 좀 상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론은 업황 중심으로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유가는 32,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상승률은 57.2%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만 발표됐습니다. 연결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별도 기준은 4,134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2% 정도 감소했지만 저희 전망치 대비는 4%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이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여객 단가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 하락한 국제여객 단가가 그래도 저희 예상보다는 4.1% 높게 나왔고, 화물 쪽에서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1.4% 높은 단가가 나왔습니다. 여객에서는 단거리 쪽에서는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거리 쪽에서는 여전히 좀 공급이 부족해서 생각보다 좋은 운임이 나왔고요. 화물 쪽에서는 이 단가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적재율까지도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이제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종 인건비나 또 유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타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좋을 때는 이 누적된 비용 증가가 쉽게 이제 판매 단가에 전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2024년,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오히려 소폭 상향하는 그런 변동을 좀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국제여객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화물 단가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했다가 좀 빠졌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상태고 하락도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송량에서는 여객과 화물이 다 이제 팬데믹 이전 근처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좀 물량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익 창출 능력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원 언더에서 지금 2조 원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익 창출 능력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GS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GS 실적 리뷰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56,000원으로 소폭 하향합니다. 실적 추정치 조정에 기인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 22% 실적 하락했는데, 정유 부분은 정제마진 하락, 발전소들은 S&P 조정 및 비수기로 실적 둔화되었고, 리테일은 개발 사업장 수익 인식 중단 등이 발생했습니다. 3분기는 정제마진 회복과 발전 리테일 성수기로 실적 회복을 기대해봅니다. 현재 주가는 PER 3.9배, PBR 0.3배, 시가배당률 5.6%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향후 밸류업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해보며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LG U+ 자료입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서비스 담당 김준섭입니다. LG U+에 대한 2분기 실적 코멘트이고요. 목표 주가 14,500원, 투자 의견 바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LG U+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영업이익 2,540억 원이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와 감가상각비가 높아져 비용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이 기존 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라는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인데요. 통상적으로 서비스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은 20% 수준입니다만 2분기에는 19.1%로 큰 폭 하락하면서 5,2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 핸드셋 가입자 수는 직전 분기와 유사한 1,095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다라는 점이 눈여겨 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는 인터넷 사업과 B2B 즉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의 실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특히나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에 여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와 달리 ARPU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반 100메가 속도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기가 인터넷으로 전환하면서 ARPU가 빠르게 높아지는 동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향이 3분기에도 이어지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전기술의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전기술 2분기 실적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의 매출액은 1,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한전기술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원전 설계 부문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믹스가 개선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원자력과 원자로 부문의 매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 40%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에 기여를 많이 했던 부분은 원전의 설계 부문 매출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각각 30%, 54%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세월 3, 4호기의 설계 매출이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크게 이제 좀 증가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에너지 신사업 부문, 이 부분은 이제 그 화력 부문과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EPC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이 거의 완공됨에 따라서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EPC 부문에서 제주 한림해상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외형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설계 매출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전기술의 장기적인 외형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 부문 수주 잔고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국내에서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3기, SMR 1기 건설이 장기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외 부문에서도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에서 최소 2기, 최대 4기까지 원전을 건설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 원전 또한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건설업종 관련 자료입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2분기 실적 종료가 되었고 저희가 주식시장의 급락도 좀 지나가면서 업종의 전략을 좀 점검하는 자료를 작성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7월에 좀 극적으로 섹터가 좀 세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적이랑 주식시장 급락 이후에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업종 전략이 센티 개선만으로는 업종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략은 계속 동일하고 HDC 한산, 삼성 E&A, GS건설 세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 한 종목만으로 업종에 대응하겠다고 하면 HDC 한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업종 실적 시즌이 종료됐는데요. 주택사업 영위하는 건설사의 합산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실적에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비용 불확실성이 있다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근데 기업별로 실적 차별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보다 먼저 이익 바닥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반등의 원가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PF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업종 주가 발목을 잡아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원가율 개선 섹터는 2023년과 4년의 분양 물량 비중, 퀄리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 놓았으니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